대통령이 이러는 건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이 꼴은 못 본 것 같아요.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은 말이 적어집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을 다 썼으면 조용히 후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게 상식이자 격이고 또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그러나 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저 인물은 이번에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상식 밖의 추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가 지난 5년 동안 잘했다고 무작정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정부가 문재인의 치세를 찬양하는 다큐멘터리를 시리즈로 제작해서 방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부동산 같은 지들이 만들어낸 대재앙은 빼놓고 헛소리만 떠들어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손석희 씨와 2부에 걸쳐서 대담을 하면서 오로지 자화자찬과 변명만 떠들어대는 치졸한 짓을 벌인 거예요. 통계 거짓말과 조작, 변명, 아전 인수식 해석, 해외 사정이라서 국민들이 잘 모를 거라고 그냥 쌩 거짓말하기, 게다가 불리한 주제는 입 딱 닫고 대답하지 않는 것까지. 이번 대담은 그야말로 지난 5년간 문재인과 그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해온 짓을 그대로 압축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죠. 정치인들이 국민한테 거짓말하는 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다들 당연히 싫어하지.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아직 대개문들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저들은 그냥 거짓말 해주는 걸 더 좋아해요. 복잡하게 설명하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이런 거 싫고 그냥 우리가 세계 최고고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선진국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있다. 노하우를 막 전수해주고 있다. 다 잘됐다. 다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훨씬 좋아해요. 국뽕이 잘 팔리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아마도 문재인의 마지막 공식 미디어 노출이 될 이번 대담에서 문재인이 한 얘기들을 주제별로 조목조목 따져봅시다. 너무 길어질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빠르게 되도록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문재인 정부는 계속 지난 5년 동안 분배가 개선됐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번 대담에서도 문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인 빈곤율, 아동 빈곤율 또는 소득에 대한 오분위 배율이나 진위계수라든지 상대적 빈곤율이라든지 또는 노동 쪽에서 여러 가지 또 임금이 오분위 배율이라든지 노동 분배율이라든지 이런 공정, 정의, 평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은 적어도 객관적으로 아주 좋아졌다. 저소득층의 수입에서 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 높아졌다. 그런 차원이라면 분배가 많아졌다 하는 말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말장난이죠. 근로소득으로 원래 2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이제 150만 원 밖에 못 버는데 그중 50만 원은 국가가 지원금이랍시고 나눠주는 이전 소득이고 100만 원이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근로소득은 반토막이 났죠. 그러나 분배 지수는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제가 영상에서 늘 말하지만 이 소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통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파악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해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내내 그래왔어요. 기사를 다 보여드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고 또 이미 다 다뤄왔던 내용이라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얼빠진 헛소리를 기조로 삼으면서 소득 격차는 확대됐고 5분위와 1분위의 근로소득 격차는 역대 최악으로 벌어졌습니다. 저소득 가구 전반에서 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저임금 근로자, 저소득층의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 일이 시작된 게 고작 몇 년 전입니다. 수십 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벌어진 일도 아닙니다. 문재인은 지금 잘 된 건 전부 다 지가 했고 안 된 건 다 코로나 탓이고 세계가 다 겪은 일이라고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소득 격차, 부동산 가격 폭등, 경제 침체 전부 다 코로나라는 게 생기기도 전에 시작한 일들이에요. 통계로 다 남아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다 남아 있어요. 그걸 코로나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뿌리면서 이전 소득을 끌어올려요. 그리고 나서는 사회의 분배가 개선됐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문재인이 자기 정권 동안 우리나라가 평등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위계수 얘기를 계속 꺼내는데 문재인 입에서 진위계수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슈퍼 코미디예요. 저것들이 입만 열면 양극화를 떠들어대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진위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격차가 심하고 0에 가까울수록 소득이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뜻인데 한국은 원래
지니 개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30% 초반입니다. 세계 130에서 140위를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라도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격차가 작은 나라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것들은 양극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불평등하다. 우리 돈을 부자들이 다 가져갔다. 재벌이 돈을 버는 바람에 여러분이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표를 주세요. 이걸 팔아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지니 개수는 낮네? 양극화가 아니네? 적어도 세계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그렇지 않네? 그래서 저것들은 지금껏 내내 지니 개수는 못 믿을 수치다, 잘못됐다, 새 지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한모라는 극좌 성향 언론에서는 지니 개수를 보완한답시고 한국이 수치가 높게 나오도록 수정 지니 개수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지만요. 세계은행 자료를 보면 한국 지니 개수는 큰 변화 없는 31에서 32% 수준에서 대체적으로 우하향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지니 개수가 개선됐다, 불평등이 개선됐다, 문재인이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지니 개수는 원래 낮았고 원래 우하향 중이었습니다. 원래 떨어지고 있었어요. 문재인이 집권하기 훨씬 전부터 원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9, 8, 7, 6 이렇게 세고 있는데 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5, 4, 3 세더니 야 이거 봐라, 내가 일어나니까 떨어진다, 이러고 앉은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 그리고 경제 상황을 두고도 문재인은 그냥 억지만 썼어요. 경제가 어렵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다 고정관념이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다 코로나 때문이다. 국민이 손해본 건 정부가 다 보전해 줬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자영업자들 거품 물고 팔짝 뛸 소리를 떠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 같아서 처음에 최저임금을 첫 해에 많이 올렸을 때 한때 일자리가 줄고 또 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초기의 자료, 통계, 그게 이제 아주 각인이 좀 되고 게다가 또 최저임금 때문에 어려워졌을 것이다. 또 코로나 때문에 불평등이 심해졌을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손석희 씨가 지적을 해요. 1만 원대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거, 이것은 결국 중간에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자 문재인이 대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가능해졌죠. 손석희가 지적해요. 그런데 그 전에 코로나 이전에라도. 그러자 문재인이 대답합니다. 그것은 잠시 숨고르기를 한 기간이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첫 해 16.5%, 둘째 해 10.9%, 무슨 인당 GDP 6,000달러짜리 나라도 안 할 짓을 해놓고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 자영업자 생태계가 붕괴되는 꼴을 온 국민이 경험을 했는데 그건 고정관념이다.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었다는 건 니들 착각이다. 사실은 안 힘들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놓고 결국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인상폭도 유지를 못했지 않느냐. 고 손석희가 물으니까 한다는 말이 코로나 때문이다. 그러자 손석희 씨가 저라도 당연히 물어봤을 질문을 콕 찍어서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최저임금 인상을 꺾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왈, 그건 숨고르기였다. 정리하자면 최저임금을 그따위로 올린 건 잘못이 전혀 아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건 국민 니들 착각이다. 잘못도 아닌데 왜 중간에 상승세를 꺾었느냐 하니까 그건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 전에 꺾어놓고 무슨 소리냐 하니까 그건 숨고르기였다. 다시 올리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올렸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손석희 씨가 일자리가 날아가고 자영업자들이 곤란을 겪는 그런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물으니까 문재인은 이렇게 답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조금 긴 시기로 보면 그 해를 포함해서 2021년까지 5년 내내 분배가 개선되었다. 크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한 거다.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일자리가 127만 개가 늘어났어요. 자, 분배가 개선됐다는 말은 개 핥은 죽사발 같은 헛소리라는 건 이 영상을 비롯해서 제가 수많은 영상에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일자리가 127만 개가 늘었다. 과연 그럴까요? 이 127만 개가 늘었다는 말은 3월에 나온 고용 동향 보고서에 실린 내용이에요. 그런데 통계를 읽을 때는 그냥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2017년 5월에 비해서 올해 3월, 그러니까 거의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일자리의 총 숫자는 127만 개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 중에 30대 취업자는 34만 명 감소했고요. 40대 취업자는 43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40대, 30대 취업자를 보통 경제의 허리라고 불러요.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소득이 높은 일자리의 지표가 되는 계층입니다. 이쪽에서는 큰 폭으로 감소한 거예요. 그런데 60세 이상 일자리는 163만 개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늘려서 30대, 40대 풀타임 고소득 근로자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생기는 일자리들,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7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공공행정, 사회보장행정 분야 일자리는 17만 명이 증가했어요. 일자리 100만 개가 공무원 말고 그냥 세금 일자리가 100만 개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취업자로 분류되는 일시휴직자 전년 대비 24만 명이 증가했어요. 일주일에 18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 16만 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늘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노인들한테 현찰을 나눠주고 근로자, 취업자로 세는 사기극을 또 한 번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정작 30대, 40대는 8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일이 없어서 이름만 적어놓고 돈벌이는 없는 사람도 1년 새에 55%나 늘었어요.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구직을 하다가 단념한 구직 단념자는 63만 명이에요. 통계 개편 이후 최대치입니다. 그냥 쉬었음이라고 대답한 인구 240만 명이에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대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은 고용률이 올라갔다고 지가 잘했다고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구직을 단념해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는 바람에 구직자, 실직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면서 통계에서 빠져버린 건데 말이죠. 10명이 일하고 10명이 노는데 노는 사람 중 5명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통계에서 빠지면 고용률은 50%에서 67%로 증가하잖아요. 이걸 지가 잘했다고 떠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미친 짓을 꼽는다면 아마도 부동산이 탈원전과 함께 나란히 맨 위에 있을 거예요. 부동산에서도 할 말이 없다고 머리를 찌으면서 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문재인은 부동산마저도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해요. 코로나 시기에 많은 재정들이 풀리면서 당연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이른바 영끌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의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당시의 구조적 원인들을 함께 봐줘야 한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승폭이 제일 작다. 문정부에서 밀고 있는 무적 방어 논리입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구제불능 대개문이 아닌 다음에야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공급, 코로나는 존재하기도 전에 한국 부동산 가격은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이 왜 우리나라에는 코로나가 생기기도 전에 나타났나요? 그리고 외국에 비해서 상승폭이 가장 낮다. 이건 생 거짓말 개소리입니다. 실제로 저런 통계가 있느냐?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저자가 저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재인의 저 말은 OECD에서 발표한 집값 상승치로 한국이 8.6% 상승했다. OECD 중위권에 머무른다는 수치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값이 지난 5년간 8.6%밖에 안 올랐다.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림도 없죠. 이런 수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 이 수치는 그냥 주택가격 상승률이라고만 불리고 있지만 사실 2020년 2분기에서 2021년 2분기까지의 명목 주택가격의 상승폭만 계산한 겁니다. 딱 1년간. 왜 2분기에서 2분기로 끊었느냐? 딱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도록 국토연구원이 OECD 통계를 거기 맞춰서 잘라놓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기간을 끊어놓은 통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그 기간 상승폭이 크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미 한참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코로나 때문이 전혀 아니었죠. 그리고 또한 OECD 주택가격지수는 다양한 주택의 형태를 계산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죠. 우리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살고 전 국민의 77%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단독주택 가격이 오히려 50%쯤 하락했다고 치더라도 국민의 절대 다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외국은 다릅니다. 아파트 집중도가 높지 않아요. 웬만한 대도시에 가도 이렇게까지 아파트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는 찾기 힘듭니다. 그러니 외국 통계와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어요. 마치 우리는 전부 휘발유차만 보는데 경유, 등유, 바이오 연료까지 다 합쳐서 계산해 놓고는 유가 변동이 크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꼴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집이 따블 반이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서울시 아파트 값이 17%밖에 안 올랐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나라니까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경실련이 실제 아파트 거래를 10만 개 넘게 추적한 결과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집권 이후에 2021년 6월까지 이미 93%가 상승했고요. 2021년 말에는 100%를 넘겼어요. 그야말로 평균으로 따블이 넘어간 거예요.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아니요. 문재인의 얼빠진 부동산 정책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문재인은 임기 말에는 부동산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세 또는 하락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00짜리가 220이 됐다가 215로 떨어지면 그걸 안정이라고 부릅니까? 그걸 하락세라고 부르나요? 문재인의 떨거지들은? 문재인 지도 9억에 산 집을 26억에 팔아서 17억이나 남겨 먹었다면서 무슨 하락세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근본부터 틀려 먹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사과를 했다는 둥, 고개를 못 들겠다는 둥 떠들지만 말하는 걸 보면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 재정을 푸는 바람에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집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지가 정책을 잘못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동성을 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금리가 영끌 같은 부동산 가수요를 불러일으켰다. 영끌이야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집을 안 사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긁어 모아서 집을 사는 건데 그게 영끌인데 그걸 두고 문재인은 가수요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끌을 하는 국민들이 문재인 눈에는 가짜 수요, 투기꾼인 겁니다. 영끌이야말로 실수요 중 실수요죠. 여윳돈으로 집을 사면 그건 영끌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수요라고 부르는 거예요. 문재인이 국민을 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기회만 주면 니들은 가짜 수요로 투기나 하고 자빠졌다. 금리 올리고 대출 막아서 가수요를 없애버려야 된다. 영끌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출을 막아서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를 아예 없애버리고는 그걸 가격 안정이라고 부르고 있죠. 손석희 씨가 문재인 보고 세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폈다고 지적합니다. 맞는 말이죠. 세금 폭탄을 먹이면 집을 팔 거다. 이런 머저리 같은 생각으로 기회 줄 테니까 파셔라. 이딴 개소리를 치던 게 저놈들이에요. 그 말을 듣고 문재인이 발끈해서는 자기는 세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가져가지 않았다면서 집값이 오른 이유가 1인 가구 비율이 늘어서라고 주장합니다. 공급은 많이 했는데 1인 가구가 느는 바람에 집 수요가 늘어서 그렇다고요. 우선 공급 많지 않았어요. 전체 건수로 보면 이전 정부와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권 극초반 박근혜 정부 때 짓기 시작한 게 초반에 완공된 것들 빼면 특히 서울시 물량은 아주 최근에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공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전혀 공급을 많이 한 정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급을 하면 뭐 하나요? 임대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으니 임대 물량은 없고 임대 물량이 없으니 영끌이 일어나고 영끌 외에도 세대 독립, 증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왜? 문재인이 집주인에게 세금 폭탄을 먹였기 때문이에요.
제 주변만 해도 결혼은 했는데 주택 세금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세금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을 한 사람들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누가 나라를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문제 있네 지들이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하겠다고 세금 가지고 지랄질을 하다가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도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끌이 가수요라는 저머리가 이걸 무슨 수로 이해하겠어요? 짧게 설명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라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자잘한 헛소리들 좀 짚어보고 1부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둘로 나눈 게 아니라 원래 이 대담이 1부, 2부예요. 역대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 깨끗한 정부가 없었다. 그렇게 깨끗한데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왜 임명을 안 해서 5년 동안 공석으로 놔뒀습니까?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자가 금품을 받은 일이 없다. 아니 감찰이 없었는데 그걸 무슨 수로 아나요? 경찰을 없애놓고는 범죄 없는 나라다. 범죄 적발 건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떠들면 그건 바보 아닌가요? 선거에서 왜 졌느냐? 자기가 선거운동을 못해서 졌다. 놀랍게도 실제로 한 말이에요. 엄청 길게 떠든 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가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못해서 그래서 졌다. 끝까지 반성은 없어요. 지가 나가기만 하면 이겼을 건데 지가 안 나와서 졌다는 거예요. 지가 나와서 떠들었으면 훨씬 큰 폭으로 졌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불법인데 울산에서는 알아서 잘 내로남불 지적을 받고 문재인이 하는 말 상대방 문제가 더 큰데 우리 문제만 부각돼서 그렇다. 정말 단 한마디도 반성이 없죠. 저쪽이 항상 더 큰 문제인데 이쪽의 더 작은 문제가 부각되는 이중잣대가 문제다. 예, 실제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쪽이 항상 더 큰 문제인데 이쪽의 더 작은 문제가 부각되는 이중잣대가 문제다. 여기서 저쪽이라는 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국힘당, 보수진영, 삼성, 일본,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많이 했다는 지적을 받고 문재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사례가 많다. 이게 특별히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고 이 말도 실제로 한 말입니다. 특별히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데요. 청와대에서 5대 원칙 기준에 위배된 인사를 추천한 적은 없다. 아니, 어디 다른 은하계에서 살다 왔습니까? 이 사람은? 5대 기준을 안 어긴 사람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고 UN 기구에서 공인한 유일한 나라다. 이건 저는 대체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선진국입니까? 우리만 공인받았으니까? 유엔이 이 나라가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 그거 인증해주는 기관인가요? 그래서 그렇게 인증을 하면 후진국이 선진국 되고 선진국이 후진국 됩니까? 정리하자면 문재인은 대단한 대통령이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잘한 것만 있어요. 경제 나는 잘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망쳤어. 최저임금 나는 잘했고 계속 잘할 거였는데 코로나가 망쳤어. 자산 양극화 코로나가 망쳤어. 부동산 코로나 때문에 망쳤어. 부패 상대방이 더해. 내로남불 상대방이 더해. 선거에 왜 졌냐? 법이 엿같아서 내가 선거운동을 못해서 졌어. 국회 동의? 그건 왜 필요해? 정말로 제가 역대 다른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을 아무리 싫어해도 존중하거나 적어도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다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졸렬한 꼴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 꼴로 정치를 해놓고 정권 막바지에 나와서 한다는 게 자기 찬양하는 영상 찍고 자기 변명하는 인터뷰하는 거 진짜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2부 대담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명언이 빵빵 터지는 문재인쇼 2부.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